지금 틀린 지문이니까 1번부터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어디 틀리는지 찾아내면 앞으로 갑자기 같은 글씨 크기인데도 특정 글씨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올 겁니다. 특정 글씨체가 크게 보이거나 특정 글씨체가 다르게 보이면 우리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왼쪽 오른쪽 열심히 보시는데 비중은요 한 7대3 정도로 아니면 8대2 정도로 압도적으로 왼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맞는 지문은 어디에도 있으니까. 오른쪽에 말고 이렇게 기본서에도 있으니까. 맞는 지문은 요약집에도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맞는 지문 볼 일은 많다 적다? 많다. 틀린 지문 볼 일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을 많이 보시게 되면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틀리게 냈지?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드시게 되고 실력 향상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투자론, 다음 주는 한번 건너뛸 겁니다. 다음 주는 건너뛰고 3월 첫째 주에 한번 할 감정평가론을 진행할 겁니다. 감정평가론 공부할 시간을 한 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론 하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3월 첫 주에 감정평가론 지문정리해서 총 2주간에 걸쳐서 지문정리를 할 거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최근 5개년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지문들 거의 90% 이상 다 넣었습니다. 90% 이상. 진짜 출제 가능성 없는 것만 뺐어요. 얘는 진짜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 거.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다가 결국에는 뺐습니다. 뭐 그런 것만 빼고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신 경향을 신경향을 다 대비한 그런 문제니까요. 지문 열심히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기 어디를 접으면 되는지 반을 접어왔죠? 반 딱 접어서 어디를 본다? 왼쪽을 본다. 오케이? 왼쪽을 보고 오른쪽은 혹시 못 찾을 때만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1번.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자, 저랑 보세요. 자, 우리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앞에서 저기 지렛대 효과라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도 있고 부의 지렛대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총저 이렇게 세팅합니다. 어떻게 세팅한다고요? 지총저. 이게 지분 수익률이고 총자본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이에요. 부등호가 이쪽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고요. 부등호가 이쪽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입니다. 자, 그럼 제가 부채를 끌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부채를 끌어왔어요. 근데 정의 지렛대 상황에서는요. 지분 수익률이 가장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하락해요. 상승해요. 상승이란 글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부의 지렛대에서는 부채를 끌어왔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수익률보다 클 때 어떤 수익률보다 클 때라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요. 이게 정의 지렛대인지 부의 지렛대인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수익률보다 크대요?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크다. 그럼 보세요.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큰 건, 자 보세요.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큰 건 무슨 지렛대야? 부의 지렛대입니다. 부의 지렛대에서는 부채를 끌어오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해요, 하락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의 지렛대다라는 걸 판단하시고 이때는 부채비를 높이게 되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하락한다. 지총적 깔아놓고 지금 저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지렛대는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에서는 부채를 썼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지렛대라는 걸 판단해야 되고 부의 지렛대라는 걸 판단해야 되고 불의 지렛대에서는 부채를 쓰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 한다? 하락한다. 상당히 유명한 지문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는 작년에 떴으니까 오히려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2번 가기 전에 칠판.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5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사금법인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운 이치, 그래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런 위험들은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부채 잘못 쓰면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이거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부금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거? 법적 위험. 대출자 고정금리 아니고 변동금리 선언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 인플레 위험.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래서 최근 5개년 동안에는 요거랑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랑 요게. 예. 그래서 부채 잘못 썼을 때 이야기되는 건 부금해서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요거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맞죠? 요건 무슨 위험? 요거 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2개는 나왔으니까 3개 해보자. 3개. 정책이 변하는 건 무슨 위험? 법적 위험. 대출자들은 변동금리 선호하고 차입자들은 고정금리 선호하게 만드는 건 뭐 때문이고? 인플레.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을 합쳐서 사업상 위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참 그리고 여기다가는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다가는 뭘 안 썼으면 좋겠는데 벌써 난도질 해놨네. 저기 원장님 원장님한테 한 장 더 받으세요. 이거. 저는 이게 원본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아시겠어요? 뭐 안 썼으면 좋겠고 혹시 요게 오른쪽에 하면 답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본 유지하고 나는 봤으면 좋겠거든. 여기다가 표시를 내가 해오려고 하다가 안 해왔다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이제 하루 뒤에 보고 이틀 뒤에 봐도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가 눈에 보이는 순간 실력이 는 거야 이제. 그럼 나중에는 어차피 이 바닥 어차피 똑같아. 사람이 내는 거고 시험을 34번 냈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바꿔서 내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찾아도 여러분들 실력은 상당히 많이 향상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상당히 좋은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수업합시다. 여기 뭐 있어요? 부채. 근데 쓰기가 무서워. 또 쓸까봐 내가. 부채를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은 인플레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이에요. 금융적 위험이에요, 인플레 위험이에요.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무슨 위험?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부채를 잘못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이고, 요거 현금화하지 못하는 위험은 유동성 위험이고, 부채를 잘못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이거 좀 저거 할까? 조금 크게 봐야 되겠다. 좋다. 답은 뭐 됐으니까. 답은 안 봐도 되겠지. 3번 갑니다. 4번 갑니다. 4번 가기 전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총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전 연습 한번 해봅시다.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OX. O. 제로까지 만들 수 있다? OX. O.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면 제로까지도 만들어요. 총위험 줄일 수 있다? OX. O.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로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도 없고 제로까지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O, X 세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줄일 수도 있고 제로까지도 만들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이고, 줄일 수만 있지 제로까지는 못 만드는 위험은 총위험이고, 줄일 수도 없고 제로까지도 못 만드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문제는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 출제 가능성 100%. 100%. 오케이? 시험이 안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 없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4번. 읽어볼게요, 제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없다. OX. 당연히 X겠지. 다 X니까. 어디가 X일까요? 아니에요. 요거는 비체계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은 비체계적이면 맞는데 이 비체계적이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바뀌면 안 돼. 왜냐면 개별 부동산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이 비체계적이면 맞다니까. 근데 비체계적이면 감소될 수 있다니까.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자 5번 갑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어떻게? X 뭐만? 비체계적 위험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도 없고 제로까지 만드는 것은 다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6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잠깐만. 일단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이게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는 게 총 위험이 감소된다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맞다니까. 맞다니까. 총위험은 아유 갑갑해라. 총위험은 감소된다니까. 제로까지 못 만들어서 그렇지 감소가 된다니까. 하지만 무슨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도 없고 제로까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감소된다고 했다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서.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으로 바꾸면 다 돼. 한번 해볼게요.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오케이.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힘냅시다. 오늘 좋은 수업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무 데서 보여주지 마, 이 자로. 반응 좋으면 나중에 그 3월 달이나 5월 달쯤에 반응 좋으면 전 과목 다 만들어 줄게. 전 과목이 아니고 전범위. 전 과목이 뭔가 나한테 공법 배우면 망한다. 전 과목은 전범위 다 만들어 줄게. 아시겠죠? 말만 잘 들으면 말을 안 들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총론부터 전범위 5개년 딱 해가지고 왼쪽으로 좀 비교해서 만들어 줄게. 뭐 괴로움 합격이지 뭐 그러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 자 보세요.
수익률의 종류는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동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예상 수익률 그럼 누구야? 기대 수익률. 또 대답해서요. 내부 수익률 그러면 누구야? 이것도 기대 수익률입니다. 동의 모르면 큰일 납니다. 최소 수익률 그럼 누구야? 요구 수익률. 기회 비용 그러면 누구야? 요구 수익률. 오케이. 투자를 할 때는 얘랑 얘 중에서 누가 클 때 투자를 해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합니까? 이걸 갖다가 투자를 선택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죠? 비정락에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럼 이거 계산기로 입력할 때는 이제 AC 숫자 곱하기 숫자 퍼를 3번 한 다음에 GT 누르면 되는 거 알죠? 네, 오케이. 요구 수익률은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무위험률 뭐 해주고 더해주고, 위험 할증률 뭐 해주고 더해주고, 인플레는요 더해주고, 뭐 신나게 다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그 기대 수익률 계산하기가 쉬울까요? 요구 수익률 훨씬 쉬워요. 요구 수익률 더하기만 하면 돼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인플레 플러스. 근데 기대 수익률은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이게 좀 더 어렵지.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다른데 위험을 많이 기피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공격적인 놈들이라 그래요. 위험을 기피하는 놈들, 보수적인 놈들이라 그래요. 맞죠? 위험을 좀 선호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공격적인 놈들. 이 사람들한테 동일한 위험을 던지면 수익을 요구할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냐면 그 번지 점프대 올려놓으면 공격적인 놈들은 만 원만 줘도 뛰어내려요. 근데 보수적인 놈들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게 하려면 얼마 줘야 돼요? 1억 줘요. 대단합니다. 1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요. 공격적인 놈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공격적인 애들은 높은 수익, 높은 위험에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보수적인 애들은 낮은 수익, 낮은 위험에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높이의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놈들은 만 원만 줘도 뛰어내리고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놈들은 1억을 줘야 뛰어내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일로 한번 나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자, 7번 갑니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요거 한번 해보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최소가 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최소한 보장돼야 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은 전용 수입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 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한개론 통틀어서 최소의 의미를 갖는 거 지금 기억하세요. 최소한의 수입이 있고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는데 최소한의 수입은 전용 수입,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요구 수익률이 돼야 됩니다. 8번.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 것은 실현 수익률이라고 한다. 맞죠? 당연히 X겠지. 이게 무슨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7번, 8번 둘 다 요구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요구 수익률을 다른 수익률이라 그래. 요구 수익률을 다른 수익률이라 그래. 최선의 수익률로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는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다. 오케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요구 수익률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이라 그랬죠. 이때 시간에 대한 대가가 무위험률인가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 할증률인가요? 그럼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거 몇 개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는데 위험이 크면 무위험률이 커져요. 위험 할증률이 커져요. 위험 할증률이 커져요. 그러면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아요. 뭐가 크면 위험이 크면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2개 축 중에서 뭐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왜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위험이 커지면 원래 수익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양대 축 중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수반되는 뭐가 클수록 위험이 클수록 뭐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많다 커진다. 그럼 짜가가 틀린 거네. 오케이. 10번. 요구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의 합인데?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인데 요구 수익률을 뭐 시키려면 상승시키려면 그 중에 하나인 무위험률이 뭐 해야 돼요? 상승해야 됩니다. 무위험률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든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든 해야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작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 밑에. 금리 상승. 자, 금리 같은 게 대표적인 무위험률 정도가 돼요. 일반 시중 금리 같은 거. 정기예금 금리, 국채 금리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인 무위험률 같은 게 됩니다. 금리가 뭐하면 상승하면 무위험률이 상승한다는 것이니까 요구 수익률은 뭐 하는 거다? 상승하는 거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금리가 뭐 할 때? 하락할 때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래도 되고.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금리 무위험률 같은 게 뭐하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고 금리 무위험률 같은 게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12번. 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동일투자자산. 그리고 위험을 기피하는 애들은 보수적인 애들이거든요. 보수적인 애들을 동일한 높이의 번지 점프대에 올려놓으시면요. 10,000원 달래요? 1억 달래요? 그럼 요구하는 수익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거 이 12번 이게 번지 점프 문제야. 이게 번지 점프 문제입니다. 12번 이게 번지 점프 문제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그 번지 점프 문제는 사실은 그 계속 강조를 계속 했었거든요. 다른 개론 쌤들은 강조를 안 했어요. 번지 점프 문제는. 작년에 나왔어. 아무도 강조를 안 했다. 번지 점프 문제.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좀 위험을 기피하는 놈들은요. 더 많이 달라 그래요. 공격적이고 위험을 선호하는 놈들은요. 좀 적게 줘도 동일한 투자 대상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같은 높이의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게 하려면 지난주에 지 돈 주고 번지 점프하고 온 위험을 선호하는 공격적인 애들은 얼마만 줘도 뛰어내리는데 10,000원만 뭘 100만원까지 줘요. 10,000원만 줘도 뛰어내리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위험 회피형 또는 보수적인 애들 위험을 기피하는 놈들은 얼마는 줘야 1억원 줘야 뛰어내립니다. 이해하셨죠? 1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OX X.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입니다. 무슨 수익률이요? 실현 수익. 그러면 끝났어 이제 끝났어. 자, 저 보세요.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고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서 구하는 이 수익률의 이름은 기대 수익률. 최소 수익률이고 기회비용이며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구하고 금리 같은 데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구하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수적인 애들은 조금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요. 공격적인 애들은 조금 낮은 수익을 요구하는 이 수익률의 이름은 요구 수익률.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 근데 투자를 이제 어떨 때 합니까? 이제 마치 스토리처럼 연결이 돼요. 자, 갑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는 투자는 기각된다. 기각돼요. 채택돼요. 그러니까 시험 표현이 잘 봐요. 29회 때와 32회 때 연속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투자안이 기각됩니까? 채택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투자 가치가 뭐다? 있다.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많을 경우에 높을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커야? 기대가 커야 투자가 뭐 되고 채택되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 투자가 채택되고 투자 가치가 있다.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좀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 투자해, 어떨 때 투자하지 않아 이렇게만 기억하셔서는 안 되고 투자가 채택됩니까, 기각됩니까 하는 표현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표현이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투자한다, 투자 채택된다, 투자 가치가 있다 모두 같은 말. 투자 안 한다, 투자 기각된다, 투자 가치가 없다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양대 분석이 있습니다. 몇 대 분석? 이거 시험에 나와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는요. 그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분석이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민감도 분석은요. 투자론에서 나와요. 우리 오늘 수업 뭐 하죠? 투자론. 흡수율 분석은 개발론에 가면 나와요. 무슨 론? 개발론. 그 민감도 분석은요. 이 투입 요소라는 걸 변화시켜요.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위험을 통제할 때 써먹는 게 위험 통제라고 쓸까요? 위험을 통제할 때 써먹는 게 민감도 분석이고요. 흡수율 분석은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어진 부동산이요. 얼마만큼 소비되고 뭐 이 매매되고 분양되는지를 따지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흡수율 분석은 추세 분석이거든요. 과거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건데 혹시 흡수율 분석의 목적 그러면 뭐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쓰더라. 네, 봤다 썼더라. 그만 써요. 열심히 쓴 당신 이제는 쓰지 마시고 이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감도는 반대말이 없어요. 반대말이 없는데 흡수율의 반대말이 공실률이야. 공실률이야.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시장에 만 채가 공급된 게 9,500채. 그러니까 95%가 소비가 되고 매매가 되고 분양이 된 거예요. 몇 퍼센트가? 그럼 이 95%는 무슨 율이라 그래요? 흡수. 그러면 흡수 안 되고 남은 500채는 무슨 율이 되죠? 공실률. 그럼 제가 물으면 반대로 대답해 봐요. 흡수가 90% 됐어요. 그럼 공실은 10%. 소비가 80%가 소비가 됐어요. 그럼 공실은 매매가 98%가 매매가 됐어요. 흡수율이 98%니까 공실률은?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율은 뭐가 있는 거지? 반대말 공실률이 있는 거지. 근데 민감도 분석은 민감도? 안 민감도? 뭐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느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동산이 팔렸어 안 팔렸어? 소비됐어 안 됐어? 분양됐어 안 됐어? 매매됐어 안 됐어? 이런 거 따지는 건 뭐야? 흡수율. 매매가 안 되면 공실률. 소비 안 되면 분양 안 되면 공실률. 근데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무슨 분석? 민감도. 민감도는 반대말이 없다니까. 투입 요소 결과치는 무슨 도? 민감도. 팔렸어 안 팔렸어 따지는 것? 흡수율. 이거 엄청 쉬워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수년가 내부 수익률,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흡수율 분석 맞나요? 아닙니다. 뭐 맞긴 뭘 맞아. 다 틀린 지문인데,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투자 환경, 이 투자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투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개발론에서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그동안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시장에 공급된 게 그거 따지는 게 흡수율 분석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으로 시험에서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양대 분석인 무슨 분석과 민감도 분석과 무슨 분석을 흡수율 분석.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 보지 말고.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 수년가 내부 수익률 이런 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건 민감도 분석. 그다음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고 분양되고 매매되는지 이런 것 따지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 고마워요. 이번에는 17번. 자,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하실 건가요? 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분산 투자, 비체계적 위험 제거, 안정된 수익. 그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는요.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 몰빵이에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체계적 위험 제거돼요? 안 되죠. 총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줄일 수는 없어요. 비체계적이면 줄일 수도 있어요? 제로까지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하려는 건 무슨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 줄여가지고 총 위험을 좀 줄여보자. 그런 취지예요. 포트폴리오는 대박 쪽박이 목적인가요? 그럼 무슨 수익이 목적이죠? 안정돼. 혹시 대박을 꿈꾸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몰빵하셔야 돼요. 몰빵. 근데 걔는 위험해. 쪽박 잘 수 있어. 포트폴리오는 무슨 수익 얻는 거다? 안정된 수익. 한번 봅시다.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위험 분산시키고 싶겠네. 그리고 최고의 수익 얻고자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 최고의 수익이 아니라니까. 최고의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아 보이는 곳에다가 몰빵하셔야 된다니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무슨 수익이라 그랬어요? 제가 안정된 수익이다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안정된 수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최고의 수익, 요게 틀린 것 같아요. 최고의 수익. 되셨어요? 예, 좋아요. 이번에는 틀린 지문 한번 칠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공부했던 거라서 좀 쉽지 않나요? 지금 첫째 시간이 쉬워요. 둘째 시간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둘째 시간, 첫째 시간 좀 쉽다. 둘째 시간 다 죽었어요. 일단 시간 보세요. 지금 저랑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건데 포트폴리오는요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많은 게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아요.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좋은 건데 일단 요거를 갖다 다 말로 대답하셔야 돼. 그 자산수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수익률은 유사 방향, 다른 방향.
동일 방향, 반대 방향. 상관계수 준비. 이렇게 합니다. 상관계수는요. 요게 1이고 요거는 1보다 작은 거야. 손 이렇게 해봐. 아니 엄지가 보이면 안 돼요. 엄지가 내 눈에 보이면 안 돼. 그럼 이 상관계수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이거는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1보다 작은 경우는 몇 개 있어? 3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택지 없는 거를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얼마야? 1이고, 요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상관계수가 0인 경우, 그렇게 하죠. 없는데. 0이 씨 없는데. 아니, 1이고 1보다 작고, 1보다 작은 건 몇 개? 3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0이 아예 없잖아. 그쵸?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고,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면 유사한 방향이라서 효과가 작고, 이제 있는 건 그만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다른 방향이라서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최대. 효과가 최대일 때도 무슨 이음만 제로까지 만들 수 있지? 비체계적 이음만 제로까지 만들 수 있지. 모든 이음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문제 풀다가 좀 이따 지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지문을 보면 기가 막혀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시험에 뜨면 같은 값이면 하면 돼요. 뭐요? 같은 값이면 수익은 만 개 좋아? 높은 게 좋아. 이번에 최소와 최대로 대답해봐. 같은 값이면 수익은 최소가 좋아? 최대가 좋아? 최대. 오케이. 같은 값이면 위험은 만 개 좋아? 낮은 게 좋아. 그러면 이번에 최소와 최대로 얘기해봐. 같은 값이면 위험은 최소인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최소, 최대. 높은, 낮은이 심해 또. 반대로 설명이 돼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위험 최소인 거, 최대인 거. 최소인 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고 같은 값일 때 수익은 최대. 이번 높은 낮은으로 같은 값이면 수익은 만 개 좋아? 높은 게 좋아?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같은 값이면 위험은 낮은 게 좋아.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위험과 수익 중 둘 중 하나가 같을 때는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를 때는요.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안 돼.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때 쓰는 게 변이계수. 따라해봐. 변이계수. 변동계수. 변동계수는 뭐냐면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예요. 그러면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수익이야, 위험이야? 클수록 좋겠어, 작을수록 좋겠어?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적용 못할 때는 뭐를 써도 돼요? 변이계수를 써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빛낸 5대 계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빛낸 5대 계수.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특정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을 나타내는 이 계수의 이름은? 영어로는요? LQ? 좋아요. 이번에는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르면 이제 A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승하고 A 면적, B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승하고 B 면적 분의 A 거리의 공간 마찰 개수승하고 A 면적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마찰 계수란 게 있어요. 무슨 계수요? 마찰 계수는 저항하는 값이거든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값이라고 이게?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저항 많이 안 하지. 마찰 개수 값이 작아지고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 고무장갑 같은 일상용품일 때는 마찰 많이 하지, 저항 많이 하지, 마찰 개수 값이 커지고. 아까 우리 저기 상관 계수 했었나요? 어떤 경우를 일단 나눠 놓고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 놓고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작을 때는 효과가 있고 효과 작고 크고 최대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이 뭐죠? 감채 기금 계수. 맞아요? 감채 기금 계수는 무엇의 역수죠? 연금의 내가 계수. 현가 계수 아닙니다. 이거 연금의 내가 계수 역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빛낸 5대 계수를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에서는 마찰 계수하고 상관 계수가 떴습니다. 이번 시험 추천해 드릴까? 이번 시험에서 상관 계수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상관 계수가 더 나오고 이번 시험은 입시 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감채 기금 계수 나옵니다. 혹시 운 좋으면 변이 계수까지 나옵니다. 네 문제. 시험 끝나고 봅시다. 계수 몇 개 외워놓으면 5개 외워놓으면 운 나빠도 한 3개, 운 좋으면 4개까지 10점 나오면 10점. 눈 크게 뜨세요. 이 눈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LQ입니다. LQ.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 전국의 전산업, 특정산업, 특정 지역의 전산업, 특정산업, 1보다 크면 기반, 작으면 비기반산업인 걸 나타내는 계수. 입지계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저항값을 나타내는 계수. 계수.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는 결정이 안 될 때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가 궁금할 때 써먹는 계수.
권익계수.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상관계수. N년후의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계수로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가 되는 계수. 연금 칠판 보세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자산 간의 수익률이 잠깐만 이게 왜 크기가 안 되지? 잠깐만요. 크기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좀 크게. 좀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될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더 크게. 오, 좋아요. 야, 안 보이게 요거만 딱 보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험 감소 효과가 크죠? 아닙니다. 무슨 방향이야? 다른 방향. 반대 방향도 괜찮아요. 오케이? 2번, 19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 투자가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들 상관계수 떴죠? 분산 효과가 뭐하다 그랬지? 있다. 분산 효과가 큰지 작은지를 물은 게 아니고 단순히 그 포트폴리오 있다 그랬잖아요. 상관계수가 뭐인 경우에 1보다 작은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일 때는 효과가 없잖아. 1보다 작은 경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1인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그 뒤에 제가 만약에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상관계수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1인 경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건 또다시 몇 개? 3개. 효과가 작은 거, 큰 거, 최대인 거. 이건 뭐지?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1. 상관계수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네, 오케이. 20분. 작년에 단독 문제로 나왔었어요. 상관계수 떴죠? 위험 감소 효가 최대란 말이 뜹니까? 상관계수가 최대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그 값이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1. 그 0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따라 하신 분들이요. 작년에 이거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관계수 준비할 때 이거 따라 하신 분들은 이거 금세 풀었다니까. 이거 1번 지문에 나왔거든 이거. 금세 풀었고 귀찮아가지고 이거 한번 안 따라 했는데 그걸 못 맞추게 되었어요. 전문 용어로 나비 효과라 그래요. 나비 효과. 귀찮아가지고 한번 안 따라 했어. 시험장 가서 틀리. 채점해 보니까 한 개 차이가 나네. 이거 안 따라 해가지고 공부를 1년 더 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저스. 응? 상관계수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투자 금액에 따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칠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문 엄청 어려워요. 이 지문.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뭐야?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요. A, B, C에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몇 프로 비중으로 수익률 몇 프로짜리에 실어서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게 아까 그냥 기대 수익률은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A, B, C에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을 1억 가지고 20%, 30%, 50% 비중으로 실었을 때 6, 8, 10이 떴어. 이때 수익률과 투자 금액 10억으로 20, 30, 50 했을 때 수익률이 같아질까 달라질까? 같아. 투자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 투자 이게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중요하다. 투자 비중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뭐가 틀렸는지 느낌 왔어요? 투자 뭐에 따라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금액과 관계없어요.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투자 비중입니다. 몇 퍼센트 비중으로 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오케이. 22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맞죠?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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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린 질문이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뜨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뜨면 안 되는 단어. 그 단어가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뭔지 아세요? 이거 산술평균이에요. 저 보세요. 그 중개사법 80. 몇죠? 80. 공법 40. 공법 열심히 하지만 40밖에 안 나와. 40. 공시세 60. 3개 다 하면 얼마지? 180. 3개 다 했지? 나누기 3 하면 얼마? 60. 이게 산술평균이야. 자, 그러면 뭐가 산술평균이냐면 곱해서 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더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 나누기 3 때리면 그게 산술평균이라. 그렇게 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비중 몇 프로인지 이럴 거 가중평균을 해야 돼. 우리
점수 채점할 때 산술 평균에 채점할 때 산술 평균하고 우리 개론의 산술 평균은 다 X야. 그러니까 잘 봐. 운 좋으면 우리 대박 나는 거야. 자 보세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 개론 시험에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근데 1번이 지문이 석줄이고 2번이 넉줄이고 3번 5줄, 4번 넉줄, 5번 석줄 막 그래. 근데 1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산술 평균이 있어. 그거 답이야. 쌤 뭐가요? 몰라도 돼. 우리 개론에 산술 평균 안 떠.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산술 평균 이게 어디 가면 한 번 더 나오냐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는 무슨 법으로 구해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다. 건물은요? 원가법.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급. 하지마. 아무튼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급법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거래사례 비급법에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원가법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가법에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가중평균을 해요. 그때도 가중평균 나오고 그 기대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구할 때도 산술평균이 아니고 무슨 평균에서 가중평균에서 구합니다. 오케이? 예, 그걸 잘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이건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참 좋아요.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이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게 자 비례는 한 글자로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많은 게 우상향하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일단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되고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아?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래? 공급법칙이라고 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에는 하이 리턴입니까?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비례관계입니까? 이걸 그래프상에 옮기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좋습니다. 효율적 프론트라고 해요. 효율적 프론트는 어떤 모양? 우상향. 세로축은 뭐고요? 수익, 가로축은 위험. 효율적 전선은 어떤 모양이죠? 우상향. 마지막입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밸류가 뭐지? 프라이스는 가치가 비싼 부동산은 가격도 비싼가? 예, 그리고 가치와 가격은 비례입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비례, 정, 플러스 우상향하는 거 딱 3개. 가격과 공급량 비례, 공급 곡선은 우상향. 위험과 수익 비례,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 가치와 가격은 비례. 얘는 그래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례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를 우리말로 뭐라 부르는데 효율적 전선.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얻고자 하는 수익이 많으니까 높으니까 부담해야 될 위험 부담도 뭐하더라? 커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맞죠? 그걸 효율적 프론티어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우상향. 쌤 이건 한 글자 차인데 봐주면 안 되나? 이거 여러분들 반대말이 돼요. 우하향은 반비례관계. 아시겠어요? 효율적 프론트는 우상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글자 봐줘 못 봐줘. 반대말이라니까. 우하향은 반비례라니까. 아시겠어요? 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4번. 이거 한번 읽어봐. 잠깐만. 자, 24번하고 25번 내가 묶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한번 읽어봐. 39회 때 나왔지. 32회 때 나왔지. 요거 한번 읽어봐. 요거 이제 30회 때 나왔지. 이게 이제 30회, 32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30회 나오고, 31회 쉬고, 32회 나오고, 33회 쉬고, 34회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 패턴 알겠죠? 예.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시험 문제 딱 뜨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만 하면 됩니다. 뭐만? 같은 값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동일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걸 안 읽어도 돼. 이 같은 값이면 그거거든. 위험이 많은 게 좋아? 최소인 게 좋아?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수익은 많은 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요거 싹 지울 테니까 맞는 답으로 고쳐. 오른쪽 페이지 보지 말고 맞는 답으로 고쳐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24번 시작.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25번 시작. 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수익은 최대인 게 좋고 같은 값이면 위험은 최소인 게 좋아 하는 게 평균분산 지배원리입니다.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같은 값이면 하면 됩니다. 같은 값이면 위험 최소 최대 최소, 같은 값이면 수익은 최소 최대.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26번 방금 했던 거. 참 예. 자,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개수를 활용하면 투자의 우위를 판단할 수가 있냐면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개수 해봐야 꼴랑 5개밖에 없다고.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해 줘. 아니요. 안 물었는데 왜 틀리지? 다 하물며 답도 아니야. 상관계수는.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하겠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안 물었잖아, 그지? 안 물었는데 막 대답해가 막 틀리고 막 그래. 다시. 전국의 전특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LQ. 입지계수, 저항값, 허프의 확률 모형, 마찰계수, 포트폴리오 효과, 상관계수. 순서 바꿨어. 상관계수. N년의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 감채 기금계수.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같은 값일 때는 누가 더 좋은지 얘기해 주는데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를 때는요.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를 따지는 거지.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그게 바로 무슨 계수?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동계수 해도 되고 변이계수 해도 돼요. 요거 표현 좀 기억하세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해결이 안 돼. 그때서 먹는 계수가 무슨 계수? 변이계수, 변동계수. 27번 가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렇게 우상향 한다 그랬나요? 우상향은 비례 반비례? 비례. 근데 보수적인 애들은 여기서 투자하나요? 무슨 수익 무슨 위험? 낮은 수익 낮은 위험. 공격적인 애들은 여기서 투자하나? 무슨 수익 무슨 위험? 높은 수익 높은 위험. 이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차별이 뭔지 아세요? 차별이 없다. 어디 차별이 없는지 아세요? 만족의 차별이 없다.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꿀까요? 효용의 차이가 없다. 효용이 차별이 없다. 그게 무차별이라는 건 내 만족감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공격적인 놈의 무차별 곡선은 요렇게 돼요. 보수적인 놈의 무차별 곡선은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자에게 뭐를 주는? 동일한 효용, 효용의 차이가 없는 거. 같은 효용을 주는 위험과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연결하는 곡선은 무슨 곡선? 무차별 곡선.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에요? 예.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정은 투자자의 무엇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애들은 이쪽이 최적이잖아. 공격적인 애들은 이쪽이 최적이잖아. 그러면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무엇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입니다. 맞죠?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교차하는 점에서 전제의 선택이 되는 거 맞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점? 접점입니다. 접점. 교차점이 아니라 무슨 점? 접점. 접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건 달리예요. 복리예요. 복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우리 개론에서 어떤 단어 안 나온다 그랬죠? 산술평균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론에 달리도 안 나와요. 달리 때문에 X. 우리 개론에 뭐 안 나오고 산술평균 안 나오고 달리 안 나와요. 무조건 복리예요. 무조건. 이자가 계산되는 건 뭐다? 복리. 오케이? 그리고 저를 보세요. 칩을 한번 보세요. 3년 후에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 따라하세요. 내가계수. 근데 내가계수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있고 연금의 내가계수가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5억이 중요할까요? 매년 5%씩이 중요할까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을 거예요. 이렇게. 예, 좀 묻고 나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Q&A. Understand? 네. 무엇이 중요한디? 매년 5%씩은요. 일시불의 내과계수에도 연금의 내과계수 맨날 나오는 놈입니다. 이거는 매년 5%씩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복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럼 중요한 건
5억이 나왔는지 매년 말 5억씩이 나왔는지가 핵심이에요. 5억 나오고 3년 후가 뜨면 무엇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매년 말 5억씩이 나오고 3년 후가 뜨면 무엇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5억 3년 후는요. 답이 얼마인지 아세요? 답이 5억 얼마예요? 얼마라고? 5억 얼마라고? 5억에 뭐 붙을 테니까? 이자 붙을 테니까. 근데 매년 말 5억씩 3년 후는요. 답이 얼마인지 아세요? 답이 10억 얼마예요. 왜냐하면 이번 말에 얼마? 5억. 그 다음에 그게 연금의 내과계수예요. 다시 5억이 몇 번 나오고? 아니 첫 번째 거부터. 한 번 나오고 3년 후는 무엇의 내과계수? 매년 말 5억씩 하고 3년 후면 무엇의 내과계수? 무엇이 중요한디? 좋아요. 이거 5억이 있어요? 매년 5%씩 있어요? 5년 후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죠? 몇 번 나왔지? 그리고 몇 년 후? 무엇에? 혀깨 물어버린다 나 지금. 일시불의 내과계수죠. 이거 시험만 치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헷갈리라고 하는 거야. 매년 5%씩 이거 주는 거야. 마치 지가 연금의 내과계수인 것처럼. 오케이? 한 번 더 물을게요. 이거 10억 보이세요? 매년 2%씩 보이세요? 5년 후 보이세요? 그 출제원이 이걸 내서 재미를 좀 봤다고. 그 10억이 중요해요. 매년 2%씩이 중요해요. 몇 번 나왔지? 그리고 몇 년 후? 그럼 얘는 무엇에? 일시불의 내과계수. 같은 문제예요. 31번하고 32번 문제는. 알겠죠? 돈이 몇 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5년 후, 10년 후 이런 말이 나오면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3번 가기 전에 칠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이자율이요. 할증될 때는 이름이 수익률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고요? 수익률. 이자율이 할인될 때는 이름이 할인율로 바뀌어요. 무슨 율로요? 할인율로. 근데 이게 세 개 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리수. 여러분 하리수 알죠? 하리수. 누구야? 하리수 아니고 할이수. 하리수가 커져요. 하리수가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래가치는 또는 미래가치 계수는 커져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근데 현재가치. 하리수가 커지면 현재가치 또는 현재가치 계수는 작아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이 있어요. 1억. 여기 1억 있어요.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이 10%야. 그럼 이거 얼마? 1억 천. 여기 20%야. 그럼 얼마? 1억 2천. 1 플러스 아래 1승을 해야 되거든. 오케이? 30%면 1억 3천.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이 커지니까 미래가치는 많은 거지. 커지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1억을 10% 할인하면 얼마야? 뭐 9천 정도 되겠지 뭐. 할인 잘 몰라? 디스카운트. 혼돈이 익스펜시브. 자, 할인해 달라는 거야. 근데 왜 이러고 있지? 미쳤나봐.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러니까 무슨 1억을 10% 할인하면 얼마? 9천. 1억을 20% 할인하면? 그러니까 할인수가 커지면 현재가치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자. 할인수가 커지면 미래가치 커지고 현재가치 작아진다. 물을게요. 할인수 커지면 현재가치 어떻게 돼요? 미래가치 어떻게 돼요? 지문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문으로 공부하는 게. 책 봐봐야 잘 몰라. 책 봐봐요. 선배들 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책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지문으로 봐요. 지문으로. 그러니까 무슨 율이 커지면 할인율이나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커지면 할인수가 커진 거지, 그지? 할인수가 커지면 뭐는요? 현재가치나 현재가치 계수는 뭐한다?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미래가치 계수가 커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수가 커지면 미래가치는 커지고 현재가치나 현재가치 계수는 작아진다. 되셨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라데지에 돈을 투자해서 5년 후에 얼마짜리가 될 건데 파는 게 팔고 싶은 것 같아. 근데 그 땅을 언제로 땡겨? 현재로 땡겨. 얼마를? 언제로 땡겨? 그럼 무엇에? 그렇지. 안 보고 하는 거 맞지? 본거인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제가 일시불의 내과계수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출발을 여기서요. 여기는 현재예요. 여기 언제예요? 현재. 8억을 5년으로 보내. 그럼 이거는 무엇의 무슨 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는 미래예요. 미래 8억을 현재로 땡겨가. 그럼 이거는 무엇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여기 나오면 안 돼. 저당상수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대출,
상환 원리금.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까지는 안 냈거든요. 그냥 대출 받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 쓴다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시험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해 나갈 때 저당상수를 쓴다까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 상환일 때는 저당상수를 쓰지 않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저당상수 안 쓰고 원리금 어떻게 구하지 하시는 분들은 절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은요. 융자 원금 나누기 상환 기간에 그래서 원금을 구해. 뭐 구해? 원금 구하고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에 그리고 이자를 구해. 뭐를 구해? 그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원금과 이자를 더해. 그렇게 해서 원리금을 구해. 그럼 무슨 균등에서는? 원금 균등에서는 저당상수를 통해서 원리금을 구하지 않고 뭐 따로? 원금 따로, 이자 따로 두 개를 모여서 더해서 원리금을 구하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때려가지고 바로 원리금을 구합니다. understand? 그래서 저당상수가 시험에 뜨면 무슨 균등에서?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받고 상환해 나눈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쓴다. 그거 세 개만 한번 해볼까요? 좀 이따 할까요? 할까요? 아니 뭐 얘기를 해요. 좀 이따 할 건지 지금 할 건지. 지금 해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뭐를 받고 대출을 받고 상환할 금액을 구한다 그랬죠? 대출 받고 상환한 금액 구할 때는 뭐를 써야 돼요? 저당상수.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통틀어서 개수가 몇 개 나오는데 5개 나오는데 감채 경계수는 대출받고 상환할 금액 구할 때 써먹는 게 아니고 만들기 위해서 불입할 때 만들기 위해서 불입할 때 써먹는 게 감채 경계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시험 나갈 때까지 개수는 여러분들 입에서 이 얘기 나올 때까지 이제 알겠다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 입지계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저항값을 나타내는 계수. 마찰계수.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해결이 안 될 때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가 궁금할 때 써먹는 계수. 변이계수.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이름 효과 없고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는 이 계수의 이름. 마이너스 1이면 효과 최대되는 것도 덤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예.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하는 계수로서 연금의 내가 계수의 역수가 되는 계수는 그때 감채긴 계수가 나와야 돼요. 저당상수 나와야 돼요. 예.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보세요. 무슨 균등? 좋고요. 뭐 받았고요? 대출 받아. 좋고요. 상환해야 될 금액을 구한다 그랬죠? 너무 좋아요. 뭐 써요? 일시불 현가계수를 쓰면 안 되지. 저당상수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이상하게 일시불의 형제가치 계수가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왜 모르느냐면요. 이게 몇 회 때 나왔지? 36번 지문하고 자 지금 혹시 보고 있나 지금 36번? 36번 지문하고 34번 지문하고 답이 바뀐 거야. 심이 이렇게 나왔다니까. 둘 다 32회 때 나왔는데 그러면 얼마를? 8억을 현재로 땡길 때는 저당상수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써야 되고 이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답이었어. 36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고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는 뭘 써야 돼?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는 거 저당상수. 이게 이제 지문 4번하고 5번 이렇게 나오면서 답이 바뀌게 이렇게 나왔다고. 나 혼자만 신난 게 지금? 그죠? 27번. 이거 당연하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저당상수 쓰는 거 맞지? 여러분들 맞을 수가 없지. 다 틀린 지문인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좀 좋아질 거예요. 일단 X는 하겠지. 다 틀린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대출 받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쓰는 거 맞는데 이건 온리 뭐일 때? 원리금 균등일 때만. 원금 균등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우리 그 개론 시험에 역수가 한 문제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이번 기회에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살려줄게. 자, 잘 보세요. 잘 봐. 일시불의 내가계수 있어요? 연금의 내가계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 있어요. 이것들의 역수를 갖다가 한 쌍씩 얘기해 주세요. 일내 역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내 역수는 여러분들 1년 안에 감기 한 번씩 다 걸려요? 감기는 언제 걸려요? 연내 한 번씩 걸려요? 연내 뭐 걸려요? 감기 언제 걸리죠? 연현은요? 그리고 여러분 대답하세요. 어림셈법에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법에는 총소득 승수라고 있어요. 뭐야? 순소득 승수도 있어요. 무슨 승수요? 세전 승수 있어요. 무슨 승수? 세후 승수 있어요. 무슨 승수? 그럼 잘 들어요. 총소득 승수는요.
총자산 회전율과 역수예요. 뭐랑? 외우지 마세요. 세우승수는요. 세우수익률과 역수예요. 뭐랑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순소득 승수는요. 종합자본환원율과 역수예요. 뭐랑요? 종합자본환원율. 외우세요. 외우세요. 세전승수는요. 지분배당률과 역수예요. 지분배당률과. 외우세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환원율 역수인가? 세전승수와 지분배당률이 역수인가? 일례하고 누구? 일연, 연내하고 감기, 연연하고 저상.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역수 7종 세트예요. 역수 7개밖에 없어. 우리 개론 1페이지부터 600페이지, 기본수 600페이지 안에 역수가 꼴랑 7개밖에 없어. 그 중에서 외워야 될 건 몇 개? 5개. 대가리 치워드릴까? 5개. 예, 요거 3개랑 요거 2개. 요거 3개, 요거 2개. 요거는 왜 안 해도 되냐면 이 총은 총끼리 역수야. 뭐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틀리기가 좀 어렵다 이거. 새우하고 새우가 역수야. 한편으로 이거 틀리는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새우의 역수가 뭐라고? 새우라고. 총의 역수가 뭐라고? 맞추기가 어려워, 틀리기가 어려워. 진짜 틀리기 어렵다 이거. 총하고 새우하고. 그러면 우리 결혼 역수. 자 따라해봐. 일례, 일연. 그 일시불의 내과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 맞습니까? 연내, 감기 역수예요.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채액계수 역수 맞습니까? 연연.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수 역수 맞습니까? 순소득 승수 역수가 뭐죠? 종합자본환원율이에요. 세전승수 역수가 뭐죠? 지분배당률. 시험만 치면 역수는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우리 개론 다 틀어서 역수는 7개밖에 없고 공부는 몇 개만 하면 되고 5개. 일례, 연내, 연연, 순소득 승수. 몰라요. 종합자본, 세전승수, 지분배당률. 그거 한번 봅시다 이거. 그 저상의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예요, 현재가치예요. 연현이죠. 예. 그다음에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연내지. 맞아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40분부터 갈게요. 1시간 더 하겠습니다.